안녕하십니까. 책임인재보험 강사 신욱산입니다. 오늘은 이제 15강 강의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이제 다수보험 관계라고 해서요. 제가 임의로 2개 이상의 책임보험이 출연해서 이 실제 사례에서 적용이 될 때 과연 어떤 보험이 어떤 역할을 먼저 하는지 아니면 같이 하는지 하는 부분하고 또 그 외에 또 영문약관과 국문약관 간의 약관상의 차이점 포함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중복보험입니다. 중복보험이란 동일한 피보험 이익하고 동일한 사고고 그 다음에 그 보험기간이 같이 겹쳐 있을 때 그랬을 때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중복보험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즉 A 보험사의 보상 한도액이 그리고 B 보험사의 보상 한도액을 합산한 금액이 손해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과연 A 보험사와 B 보험사가 이 손해액을 어떻게 나누어서 보험금으로 지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초과보험인데요. 자, 초과보험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피보험 이익과 동일한 사고, 동일한 보험 기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중복보험과 초과보험에서 동일한 보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시기와 종기가 같다는 뜻은 아니고요. 해당되는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유효한 보험 기간 안에 있기만 하면 초과보험과 중복보험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자, 중복보험은 해당되는 보상 한도 내지 지급보험금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초과보험은 그 반대의 경우로서 손해액이 합산 각각의 보험의 보험금액, 보험 한도액의 합산액보다 많은 경우로서 초과보험의 경우에는 어떤 분담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요. 각각 전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보상하는 피보험 이익은 피보험자의 모든 재산, 전 재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따라서 손해액이 보험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전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서는 개인 간의 민사적인 부분으로 남겨놓고 처리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 배상책임보험에서 초과보험의 상태는 그다지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보험사의 의견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의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객관적인 손해액이 확정됐다는 전제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앞에서 봤던 중복보험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과연 이 보험금을 어떻게 나누어야 가장 합리적인가 하는 부분,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미리 약속해 놓지 않으면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상법 및 각 해당 약관 규정에 이미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과보험 관계에서 가장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우리 보험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자녀 배상 책임보험,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인데요. 제가 그 부분 학습할 때 이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 가정생활에서 우리가 실제로는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한번 가입된 보험 증권을 한번 찬찬히 확인해 보시면 꽤나 한 개 이상, 뭐 2개, 3개, 4개까지도 이렇게 가입을 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이제 그러한 상황이 이제 손해를 배상해야 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초과보험인가 중복보험인가 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이제 사고로 보험 접수를 하게 되면 실무적으로는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가족관계 증명원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각 보험사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럼 이제 중복보험이 있는지, 과연 같은 종류의 보험이 다른 가족에도 있는지 하는 부분을 찾아서 해당되는 보험이 있으면 이제 피보험자 재차 요청이 오죠. 이제 추가로 이러이러한 보험사 상품에 보험이 가입돼 있으니 이제 같이 접수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자, 우리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와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를 비교해 봤을 때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의 범위가 훨씬 넓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로 이런 문제는 이제 우리 실제 현실 또는 경제생활에서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영역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고요. 자, 배상책임보험은 아니지만 가끔 이제 실손보험에서도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금 분담 방식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본다면 첫째, 초과 전보 방식입니다. 즉, 보상 책임의 같은 계약이 2개 이상이 있다고 했을 때 초과하는 손해만 보상을 해주는 경우죠. 그래서 1차 위험 담보, 즉 1차 위험을 보상하는 보험이 먼저 작동을 하고요. 해당되는 보험의 한도가 모두 소진되면 그때부터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2차 위험 담보를 보장하는 보험이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그런 전보 방식을 초과 전보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국문약관에서 보시면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관계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죠. 자, 그런데 초과 전보 방식을 우리 저 배상책임보험의 종류, 분류에서 학습하실 때 의무보험, 임의보험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기초보험, 초과보험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는 부분 우리가 학습을 하셨는데요. 자, 제가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자, 모든 의무보험은 기초보험이다. 이것은 맞는 명제이고, 자, 모든 기초보험은 의무보험이다. 이 명제는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영문 영업배상책임보험과 국문 영업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에 영문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기초보험이고, 예, 임의보험이긴 하지만 기초보험 역할을 하고, 또한 같은 영문 영업배상책임보험 안에서도 커버리지 C를 가입했을 경우에는 메디컬 페이먼트, 즉 치료비, 장례비 등의 해당되는 금액이 발생했을 때는 커버리지 C, 메디컬 페이먼트가 기초보험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모든 의무보험은 기초보험이 맞지만요. 임의보험 중에서도 기초보험 역할을 하는 보험이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기초보험과 의무보험과의 관계를 범위를 설정해 본다면 기초보험의 범위가 더 넓게 되겠죠. 자, 그래서 기초보험과 초과보험 관계가 바로 초과전보 방식이라고 말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보험금 비례 분담 방식. 자, 같은 임의보험 내지 같은 초과보험 또는 같은 기초보험, 같은 의무보험 관계에서 동일하게 보상하는 관계가 형성이 돼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 경우는 이제 나누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 상법에는 보험금 비례 분담 방식이라고 해서 명문의 규정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제 조건은 책임보험 보험금의 계산 방식이 동일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학습하신 책임보험의 내용을 보신다면 반드시 그렇게 보험금 산정 방식이 동일할 수는 없게 돼 있고 각각의 약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금 비례 분담 방식은 상법 규정이긴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자, 우리 약관에는 독립책임액 분담 방식이라고 해서요.
상법상 규정에 있는 것과 달리 약관 규정에 따른 독립책임의 분담 방식으로 보험금을 분담합니다. 자, 이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험금 분담의 전제는 중복보험 관계일 때 보험금 분담에 문제가 생긴다는 부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 독립책임의 분담 방식은 일단 손해액은 확정이 됐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보험이, 즉 두 개 이상의 보험이 없이 하나의 보험만 존재하고 유효한 하나의 보험에 대한 보험금이 얼마인가를 각각의 보험의 기준에서 산정을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독립책임액이라고 하고요. 예, 그 보험사의 보상책임액, 산정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과 각 보험사의 보상책임액을 비례하여 분담하는 방식이 독립책임액 분담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본다면요, 여러분,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과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각각 가입하고 있고요. 동일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사고가 있다고 전제를 했을 때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한도액은 2억이고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한도액은 1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때 손해가 1,500만 원이 발생했으면, 자, 생각을 해보시면 2억 한도라고 하더라도 한도 이내에 1,500만 원 손해가 있으니까 독립책임액은 1,500만 원이 될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사도 마찬가지로 한도액이 1억 원이지만 독립책임액은 1,500이 될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750,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도 750만 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분담 방식이 독립책임액 분담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분담, 즉 중복보험의 문제는 초과 전보 방식이 적용되지 않고 동순위, 즉 기초 내지 의무보험 간의 중복보험 관계일 때, 또 임의보험 내지 초과보험 간의 중복보험 관계일 때도 항상 발생합니다. 따라서 똑같은 사고 내용을 보상해주는 두 개 이상의 의무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독립책임액 비례분담 방식으로 분담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요. 마찬가지로 임의보험과 임의보험 관계에서도 독립책임액 비례분담 방식으로 지급을 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유의하셔야 될 점은, 자, 두 개 이상의 보상을 유효하게 해주는 보험이 있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전제해서 항상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은 어느 보험이 기초 내지 의무보험인가,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둘 다 의무보험인가, 둘 다 임의보험인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요. 자, 첫 번째 경우라면 당연히 초과전보 방식을 적용해서 지급보험금을 산정하면 되고요. 두 번째 내지 세 번째라고 한다면 독립책임액 비례분담 방식에 따라서 지급보험금을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간의 보험금 분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자, 초과전보 방식에 따라 산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요. 의무보험액을 독립적으로 먼저 계산하신 후에 임의보험에서 의무보험에서 지급해야 될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 이제 만약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간의 보험금 분담의 문제가 생겼어야 하는데 또 불구하고 꼭 가입을 했어야 될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과연 임의보험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의무보험이 있다는 전제에서 그 의무보험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임의보험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지급보험금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손해액과 거기에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지급보험금이라고 우리가 이제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때 손해액 부분은 뭐 계산을 하고 손해액을 확정을 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자, 비용의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자, 의무보험 규정에서도
손해방지 비용, 권리 보전 비용, 협력 비용 같은 경우에는 한도와 무관하게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손해방지 비용이 1억 원이 발생했는데요. 의무보험을 가입했어야 되는데 가입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미 보험사에서는 언제나 보상 한도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비용 세 가지는 언제나 초과하는 손해가 임의보험에서는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임의보험사 입장에서는 전혀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다만 이제 보상 한도 이내에서 지급해야 되는 비용, 소송 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해액과 합산해서 한도와 비교해서 초과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임의보험에서 지급을 하게 되겠죠. 자,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의무보험은 반드시 법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요.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재 조치가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보험사 입장에서는 의무보험이 있었다면 지급할 금액을 모두 그 보험이 의무보험이 없다고 해서 본인의 보험에서 담보하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임의보험과 임의보험 간의 분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책임액 비례분담 방식에 따라서 분담을 하면 되고요. 자, 우리 실제 사례 문제에서도 하나의 의무보험, 두 개의 임의보험 이렇게 이제 보험의 종류를 세 가지를 제시해 주고요. 각각의 보험사의 지급보험금을 산정하라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도 되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유형의 문제는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는데요. 이때 보험이 여러 개 나왔다고 해서 당황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과연 이 중에서 우리가 의무보험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 먼저 확인을 하고 나머지 보험은 임의보험인가 하는 부분만 확인된다면 나머지는 손해액만 산정하면 계산하는 법은 그리 어렵지 않고 결과적으로 지급보험금 산정 역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자, 다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보상하는 손해가 동일한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보험 기간이 동일한지는 보통 문제 조건에서 다 일률적으로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보상하는 손해가 동일한지에 대한 부분 꼭 확인하셔서 부책되는 즉 보상 책임이 인정되는 보험 간에만 분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면책되는 보험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함정 차원에서 문제 조건으로 제시를 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설 소유자 관리자 특별약관, 도급업자 특별약관, 그리고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음식물 배상 책임을 포함한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간에는 절대 하나의 사고에 대해서 두 개 이상 보험이 모두 보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라는 부분을 계속 제가 강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그 내용이 바로 이 분담의 문제와 엮여서 보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보험의 종류를 문제 조건으로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보험이 출제되는 기준에서 조건에 모두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보험이 된다 안 된다 하는 부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이런 사례 문제 제가 잠깐 같이 한번 우리가 같이 보신 적이 있는데요. 자, 여행을 가면서 옆집에 우리 집 반려견을 잠시 위탁하고 맡겼을 때 이때 동물의 점유자 책임은 직접 점유자에게만 있기 때문에 옆집 아저씨 우리 이웃 사촌에 대해서만 법률상 책임이 인정되고 여행을 떠난 반려견 주인은 법률상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따라서 해당되는 반려견 주인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또 이웃집도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분담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의 보험은 반려견 주인에 해당되는 보험은 결과적으로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없기 때문에 면책이 된다는 부분이죠. 예, 이런 부분, 특히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또한 피보험자에게 범죄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되는 보험에 보상하는 손해가 그 사고에 해당하는 보상하는 손해인가 하는 부분까지 검토가 되어야 그 이후에 마지막 문제가 분담의 문제라는 점, 즉 실전에서 사례를 여러분들이 접하시든 간에 아니면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로 사례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경우든 간에 어떤 경우이든 항상 법률상 책임과 보상하는 손해까지 모두 다루시고 확인하시고 모두 보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분담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분담의 부분은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습하시는 순서도 해당되는 개별 보험 약관, 의무보험까지 포함해서 모두 학습을 하신 이후에 지금 분담의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위치적으로나 또는 보험 처리의 프로세스를 보더라도 이 순서에 따라서 항상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지급보험금을 산정하셔야 됩니다. 자, 2개 이상의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이 있다면, 즉 아까 제가 예를 들어드렸죠. 하나의 의무보험이 부책이고 2개의 임의보험이 부책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기초 역할을 하는 의무보험에서 모든 손해를 먼저 한도까지 보상한 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임의보험 2개의 보험사 간에 분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 상황을 바꿔서 거꾸로 놓고 본다면 2개의 의무보험이 부책이 되고요. 하나의 의무보험도 마찬가지로 부책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산정된 손해액을 2개의 의무보험이 독립책임의 비례분담 방식으로 분담하여 결정한 후에 그래도 초과하는 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을 임의보험에서 산정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는 점.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2개 이상의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간의 분담의 문제는 바로 이 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국문약관 기준으로 분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영문영업배상, 즉 영문 CGL 보험에서는 조금 굉장히 특이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우리가 지금 배웠던 영문약관의 국문약관과의 차이점 한번 보신다면 일단 모든 손해를 담보하는 형식의 보험약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 자기부담금의 문제가 손해액에서만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 한도에서도 공제한다는 거. 자, 국문약관에는 군해치료비가 있지만 영문약관에는 커버리지 C, 메디컬 페이먼트가 있는데 이때 커버리지 C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치료비에 대해서 기초보험 역할을 한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자, 비용 손해는 한도액과 별도의 범위를 서플리먼트라고 해서 다 따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가 국문약관의 경우에는 손해방지 비용 등과 같이 한도 무관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한도와 무관하게 비용을 보상해주는 비용 손해가 있는데 비해서 영문약관은 그렇지 않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연이자 같은 경우에는 국문약관에서는 손해배상금으로 보는 데 비해서 영문약관에서는 이 부분을 비용 손해로 보고 있다는 점. 이 정도까지는 지금 당장이라도 머릿속에 꼭 떠올릴 정도로 기억이 되고 계시고 정리가 되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바로 분담의 문제에서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영문약관에서는요,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초과액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초과액 되는 규정의 상황이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거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임의보험 간에 있어서는 영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이 제1순위다. 즉 자기들이 기초다. 기초보험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문 영업배상 책임보험도 하나 가입을 하셨고요. 또 우연한 기회에
영문 영업배상 책임보험도 똑같이 또 하나 더 추가로 가입을 하신 이후에 피보험자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때는 영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이 기초보험으로서 먼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국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뒤로 밀려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모든 경우에 영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이 기초보험인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보험이 우선보험, 즉 이제 의무보험일 때 주로 이제 해당되는 경우겠죠. 그리고 초과액 보험이거나 또는 후순위 보험, 기타 다른 관계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초과액만 보상해 준다. 즉 언제나 기초보험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다른 보험이 피보험자의 작업에 대한 화재보험, 확장담보보험, 건설공사보험, 시설공사보험일 경우. 두 번째, 피보험자가 임차한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일 경우. 세 번째, 담보 A 면책 조항 중 항공기 자동차 선박의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손해가 발생했으나 면책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초과액만을 보상해주는 임의보험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영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기초보험으로서 역할을 먼저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영문 CGL을 국내에만 영업을 하는 업장 내지 사업체에서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약관은 주로 대형 업체나 또는 외국과의 이제 거래가 많은 그런 업체들 중심으로 가입을 하시는 거지 국내 소규모 업체에서는 굳이 영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보험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같은 시설에 같은 위험을 측정해서 보험료를 산정하더라도 영문 영업배상 책임보험 보험료가 항상 더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업종이 우리가 학습하신 바와 같이 의무보험 해당되는 시설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의무보험 또 필수로 가입하셔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임의보험인 국민영업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이제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판매되는 약관은 국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이 대부분 판매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문 약관은 또 분담 방식이 다른 규정을 또 갖고 있어요. 자, 우리 국문 약관 같은 경우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립책임의 비례 분담 방식으로 분담을 한다고 했는데요. 영문 약관 같은 경우에는 균등의 분담 방식이 일단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보험 계약과 영문 약관이 모두 1순위 보험이거나 그렇죠. 예. 해당되는 경우에는 균등의 분담 방식으로 적용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균등의 분담 방식은 독립책임의 비례 분담 방식과 달리 한쪽의 한도가 낮은 쪽의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균등액으로 분담하는 것입니다. 마치 제목은 똑같은 금액을 n분의 1 해서 나눠서 지급할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손해액이 10억 원이고요. 자, 3억 원, 3억 원, 10억 원짜리 보험 세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자, 균등의 분담 방식은 A보험사 3억 원 먼저 소진, B보험사 3억 원 먼저 소진, C보험사 3억 원 먼저 소진 했을 때 그럼 이제 9억 원이 지급이 됐죠. 그럼 남아있는 손해 1억 원은 A보험사는 한도가 찼으니까 끝, B보험사 한도 찼으니까 끝, C보험사의 한도는 10억 원이므로 그중에서 3억 원만 지급됐기 때문에 남은 손해액 1억 원은 C보험사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A보험사, B보험사, C보험사는 3억, 3억, 4억 해서 모두 10억 원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약관이 만약 국문 약관이었다면 A보험사의 독립책임액은 3억, B보험사 3억, C보험사 독립책임액은 10억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16억 분의 A보험사는 3억, 16분의 3 곱하기 10억의 비율, B보험사도 16분의 3 곱하기 10억의 비율, C보험사는 16분의 10 곱하기 10억 원의 비율로 각각 분담해서 지급보험금을 산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A보험사, B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분담하는 금액이 더 낮아지겠죠. 독립책임의 비례 분담 방식일 경우에는. 그러나 균등의 분담 방식일 때는 낮은 한도의 보험의 한도가 찰 때까지 균등액 같은 금액으로 분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높은 한도를 갖고 있는 보험사가 좀 더 유리한 분담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느 한 계약이라도 균등의 분담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면 영문약관도 마찬가지로 독립책임의 비례 분담 방식으로 비례 보상하기 때문에 이 경우 우리가 이 균등의 분담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는 결과적으로 영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이 2개 이상 가입돼 있을 경우에만 작동되는 상황이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책임보험의 학습을 위한 법률상 책임, 그 다음에 책임보험 이론, 그 다음에 우리 영업배상 책임보험 국문, 영업배상 책임보험 영문, 그리고 의무배상 책임보험,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해당되는 일반 일상생활에 해당되는 배상 책임보험까지 모두 학습을 하셨고요. 자, 우리 과목의 정식 명칭이 책임보험 및 근로자 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습하신 부분이 이제 책임보험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제부터는 근로자 재해보상보험에 해당되는 이론과 실무 부분 이제 학습을 들어갈 건데요. 자, 이 부분을 학습하기 전에 자, 근로자 재해보상보험이라는 것은 자, 실질적으로 우리 현재 생활에서는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산재보험이 점점 범위가 확대돼서 특수형태 동사 근로자와 소규모 기업의 기업주, 그리고 1인 기업의 기업주까지 모두 보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영보험사에서 근로자 재해보상보험을 재해보상에 대한 근로자 재해보상보험을 판매할 일은 이제 거의 없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상품은 그렇다면 근로자 재해보상보험 중에서 사용자 배상 책임 특별약관이라고 해서요. 재해보상에서 보상을 받은 후에 초과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있으면 이 부분을 보상해주는 이제 보험은 아직까지 이 국내 이제 영리보험사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거 외에 선원근제라든지 아니면 육상 근로자, 해외 근로자에 대한 근제보험은 뭐 사실상 정책보험인 산재보험과 그리고 선원공제보험 이런 쪽으로 전부 다 뭐 넘어가서 약관을 갖고 있고 보험하는 판매 상품은 분명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유명무실하게 됐다. 이런 부분 먼저 좀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는 항상 비율이 30% 이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꼭 실제 이런 일이 이런 상황이 이런 상품을 보기 어렵다, 판매하기 어렵다,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시험을 위해서라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먼저 그 첫 번째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리고 근로자 재해보상이라는 내용으로 학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현행도 유지되고 있는 법률이에요. 그런데 순서로 본다면 근로기준법이 먼저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만들어졌는데, 자,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의 기준, 즉 근로계약이라든지 임금, 휴가, 정년, 그 다음에 복지 등등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에 대한
모든 부분을 규율하고 있는 법이 근로기준법이고요. 이 근로기준법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보상 내용이 들어가 있고 현재도 같은 내용의 법률 조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근로기준법만으로 보상을 할 때는 국가보험인 산재보험 제도가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상 의무적으로 보상을 하게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혜택이 근로자에게 갈 수 없는 그런 구조여서 이에 대한 반성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을 신설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사고에 대한 보상과 해당되는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현행 제도 하에서는 자,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다 한다면 모두 근로복지공단을 쳐다보게 된 것이죠.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라는 부분은 이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보험의 약관상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제가 언급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 범위는 당연 적용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자 우사와 무관하게 일정 규모, 지금은 2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가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모두 당연 적용 사업장이 됩니다. 자, 이때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산재보상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산재사고가 발생했어도 근로복지공단은 재해보상을 보상합니다. 그리고 사업주에게 해당되는 기간의 보험료에 플러스 알파 페널티를 더해서 해당되는 금액을 모두 징수합니다. 강제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돈이 없어서 내가 가입해야 되는 사업장이긴 하지만 가입할 여력이 안 돼. 나는 가입하지 않겠어. 라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네. 자, 제가 진행했던 건 중에도 이제 치킨집 운영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상시 근로자가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산재 적용 대상이 되셨는데 이 부분 미처 생각 못하고 가입을 못하신 거죠. 그러다가 배달 직원이 산재 사고를 당했고 그 사고가 굉장히 큰 사고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굉장한 고액이 지급됐어요. 이 고액 플러스 이 고액에 대한 부분과 그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 거기에 또 범칙금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까지 모두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 적용 사업장은 실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재가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임의 적용 사업장이라는 것은 사업주의 자유유사에 있는 사업장을 말하는데요. 자,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은 거의 이제 유명무실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적용 대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는데요. 지금은 그 범위를 좀 더 넓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재보험이란 자체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건강보험과 그리고 고용보험 이 세 가지 보험이 사실상 우리 국민 복지를 위한 3대 축이고 여기에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보험까지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 보험 제도가 이제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중에서 이 사람의 생명과 또는 이 신체 질병 이거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것은 우리 산재보험과 이제 건강보험이 되겠죠. 그래서 산재보험은 일단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자, 국외사업.
자, 원칙적으로는 국내 근로자만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데 국외 사업을 하는 경우 우리나라 근로자가 이제 여기서 한국에서 해당되는 사업장으로 파견이 나가겠죠. 이때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냐면 산재법에 의해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보다 그 해당되는 해외 근로자의 보험급여가 불이익해서는 안 된다. 즉, 더 좋으면 좋았지 나쁘게 해서 어떤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해외 근로자까지 폭넓게 보호 범위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근로자 외에 이제 해외 파견자는 일시적으로 이제 장기간이 아니고 비교적 단기간에 가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공단에 해당되는 걸 보험 신청을 하면요. 비록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현장 실습생. 자, 원칙적으로 현장 실습생은 근로자는 아니죠. 근로자는 아닌데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엄격하게 본다면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동일한 위험, 즉 같은 작업장 안에서 해당되는 근로자와 같이 일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산재법상 근로자로 간주하게 해서 특례를 적용해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인데요. 자, 이 부분은 주로 이제 여기 우리 산재법 제도의 영역으로 본다면 가장 최근에 등장했고 가장 최근에 이제 이슈화되고 가장 최근에 또 활발하게 산재 보상이 이루어지는 영역이에요. 자, 특수형태 근로자란 특수형태 근로자. 자, 명칭은 근로자이고 외부적으로 봤을 때도 근로자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계약 관계는 근로계약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경우가요. 바로 택배 기사님, 그렇죠? 그리고 골프장 캐디, 그 다음에 보험 설계사, 그 다음에 각종 보험 상품, 금융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 예를 들면 카드를 판매하신다든지, 그렇죠? 카드 개설 판매하시는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예, 이런 유형들. 그리고 지입차의 운전기사,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보기엔 분명 해당되는 회사의 로고가 박혀 있는 근무복을 입고 계시고 해당되는 회사의 명령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하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우리 집에 또는 우리 사무실에 방문하신다면 어떤 회사에서 오신 거구나, 어떤 보험사에서 오신 거구나, 또는 에어컨 수리, 에어컨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땡땡전자 기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땡땡전자 직원이신 기사님이 우리 에어컨을 고치러 오셨네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 실질적인 내부 관계에서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성과급을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분들이 대다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는 없지만요. 우리 산재법상 특수형태 근로자라고 해서 모두 산재법 적용 대상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제도화하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들어올 수 있게끔 제도화했다는 얘기는 반드시 의무가입은 아니라는 뜻이고요. 보통은 대부분 이제 산재가입을 하겠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자, 학습지 방문 강사, 교구 방문 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대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또는 화물 차주로서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 철강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화물 차주로서 운송하는 사람 등 이런 분들은 특수형태 근로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입 대상과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보았고요. 사실상 우리 책임근제보험에서 가입 대상에 대한 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제가 우리 근제보험, 즉 민영보험사에서 근제보험의 부분은 거의 사문화된 상품이다라고 했는데요. 요즘에 잠깐 보험사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바로 이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건 민영보험사에 보험 가입을 하건 그거를 선택할 수 있게끔 제도를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민영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해당되는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근제보험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좀 판매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관심이 많이 생기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시험이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좀 차지하는 비중이 근제보험에서는 어느 정도 중요도가 있는 그런 논제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이제 업무상 재해 사고가 발생을 했다면요, 지금 대부분은 다 산재법이 적용되겠지만 근로기준법도 적용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다만 산재법 규정이 훨씬 더 범위가 넓고 폭이 넓고 그다음에 금액도 보상하는 기준 수준도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은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고요. 어찌 됐건 해당되는 재해보상을 이제 청구할 수 있겠고요. 그와 별도로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또 받을 수도 있어요. 즉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먼저 받건 나중에 받건 간에 아무런 순서의 차이점은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해당되는 금액을 개인 또는 배상 의무자, 이제 주로 사업주가 되겠죠. 이런 분들에게 지급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해당되는 금액에 해당되는 계산을 이제 금액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재해보상 기준에 따른 금액에 그 범위 내에 있다면은 그 정도 한도에서는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재해보상을 먼저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먼저 받고 재해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요즘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이 시행이 돼서요. 중대재해사고가 악의적이거나 또는 중과실 또는 반복해서 발생하면 사업주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중대재해사고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서둘러서 개인적인 합의를 진행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책임의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좀 낮아질 수 있을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민사상 손해배상금과의 관계하는 부분도 지금은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이 시점에서는 조금 관심도가 높아진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률 규정에 보면요, 산재보험법에는 동일한 사유로 보험금을 받으면 그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근로기준법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자, 재해보상을 먼저 받았어요. 그렇다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 재해보상금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이제 감소가 되는 것이고, 거꾸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먼저 받고 재해보상을 받게 된다면 재해보상을 해주는 공단 입장에서는 지급받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어느 항목의 재해보상에 해당하는지 산정을 한 후에 해당하는 금액의 기준액으로 환산을 해서 그 금액만큼 차감한 후에 재해보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손익상계. 자, 손익상계라는 것은 이게
재해보상금을 먼저 받았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과연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즉 재해보상을 받았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급받은 재해보상금만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과연 그러면 어떻게 얼마큼 없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금액 대 금액으로 전체 금액에서 전체 금액을 빼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실상 민사상 손해배상금이라는 산정 기준과 재해보상금이라는 산정 기준이 다르고요. 항목도 약간씩 달라요. 그렇다면 어느 항목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실수입의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요. 이미 지급받은 휴업보상, 장애보상, 유족보상을 각각 공제해서 산정을 하고요.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상 항목이 치료비에 해당하는 항목이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15강 강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다음 16강 강의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우리 근제보험 영역 학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수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